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남자, 여러분의 경제 멘토, 핀플루언서 김프로입니다. 모든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죠. 모든 정치인은 안정, 번영, 그리고 성장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연설과 선거 캠페인 뒤에는 훨씬 더 조용하고 기술적이지만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힘이 존재합니다.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보이지 않는 손의 비밀을 끝까지 듣고 돈의 진짜 주인이 되는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금융적 풍요를 향한 여러분 자신의 약속입니다. 중앙은행 총재들은 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다. 선거에 출마하지도 않죠. 우리 대부분은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름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기관들이 세상에 돈이 얼마나 풀릴지, 이기 때 누가 구제금융을 받을지, 어떤 은행이 살고 어떤 은행이 죽을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반값으로 만들 수도, 여러분의 예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도, 혹은 여러분의 노후자금을 하루아침에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단 한 표의 동의도 없이 해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에 숨겨진 역사입니다. 어떻게 소수의 기관들이 현대 세계의 진정한 권력자들이 되었는지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부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유럽은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끝없는 전쟁은 국가 재정을 바닥냈고 왕들은 사치스럽게 돈을 썼죠. 정부들은 항상 현금, 즉 금과 은이 부족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윌리엄 3세가 프랑스와의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업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실은 빌린 돈을 떼먹기로 악명이 높았거든요. 바로 이때 역사에 길이 남을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1694년 일단의 금융가들이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폐하, 저희가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 대가로 저희에게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독점적 특권을 주십시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영란은행, 즉 세계 최초의 근대적 중앙은행 중 하나입니다. 이 새로운 기관은 아주 특별한 권리를 가졌습니다. 바로 정부의 빚을 담보로 종이 약속어음, 즉 지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였죠. 역사상 처음으로 유통되는 돈이 단지 금속 동전이 아니라 국가의 신용을 등에 업은 종이 조각이 된 겁니다. 영란은행은 순식간에 왕의 채권자이자 국가의 은행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얻은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신용의 흐름을 통제하면 국가 그 자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 다른 국가들도 이 모델을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이 1668년에 릭스방크를 먼저 세웠지만 전 세계적인 프로토타입이 된 것은 바로 영란은행이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며 중앙은행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항상 전쟁, 제국 건설, 산업 확장을 위해 안정적인 신용 공급이 필요했던 정부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나폴레옹 시대에 이르러 전쟁과 금융의 연결고리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화약만큼이나 신용, 즉 빚으로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중앙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능력은 프랑스를 재정적으로 압도할 힘을 주었죠. 결국 영란은행이 보증하는 파운드 스털링은 세계 금융 시스템의 기준, 즉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전장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안에서 승패가 갈렸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한 변화는 20세기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오랫동안 분열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개별 은행들이 각자 자기들만의 지폐를 발행했고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공황이 터져나왔죠.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07년에 월스트리트의 붕괴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을 때였습니다. 은행들은 파산하고 예금자들은 공황에 빠졌으며 시스템 전체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이때 나라를 구한 것은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J.P. 모건이라는 한 명의 민간 은행가였죠. 그는 자신의 저택으로 다른 금융가들을 소환의 문을 잠그고 공황을 멈추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 미국 의회보다 더 효과적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킨 겁니다. 정치권에게 이 사건은 굴욕적이면서도 동시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J.P. 모건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수년간의 논쟁과 비밀회의 끝에 1913년 의회는 연방준비제도, 즉 패드를 창설했습니다. 이 회의가 열린 곳이 바로 지킬 아일랜드라는 외딴 섬이었는데 은행가와 정치인들이 비밀리에 모여 법안의 초안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이 기관의 탄생 배경에 대한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키죠. 패드는 일상적인 정치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월스트리트와는 깊이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화폐를 발행하고 이자율을 정하며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수 있었죠. 사실상 민간의 영향을 받지만 공적으로 승인된 미국의 새로운 금융 엔진이었습니다. 얼마나 막강한 권력이 탄생했는지 당시에는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이 새로운 시스템의 첫 번째 거대한 시험대였습니다. 산업화된 전쟁의 비용은 천문학적이었고 세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나섰습니다. 돈을 찍어내고 국채를 발행하며 정부가 파산하지 않도록 지탱했습니다. 돈의 옛 기준이었던 금본위제는 각국이 금 태환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교훈은 잔인했습니다. 정부가 실존적 위기에 직면하면 중앙은행은 언제나 그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는 점. 윤전기, 즉 돈 찍는 기계는 더 이상 최후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책이 되어버렸죠. 전쟁이 끝날 무렵 인플레이션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라이히스방크는 정치적 압력 하에 마르크화를 무가치해질 때까지 찍어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이 어떻게 경제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악명 높은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조차도 이 실험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안정과 붕괴, 양쪽 모두의 중앙은행이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대공황은 그들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1920년대 후반, 투기가 시장을 끝없이 밀어 올렸습니다. 1929년 거품이 터졌을 때 연준은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은행들은 무너지고 신용은 얼어붙었으며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연준의 긴축 정책이 대공황을 심화시켰는지 논쟁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중앙은행의 선택이 수백만 명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각국 정부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들은 중앙은행 업무를 전 세계적 규모로 조정하고자 했습니다. 1944년 전쟁이 한창일 때 44개국 대표들이 미국 뉴햄프셔의 브레튼우즈에 모였습니다. 계획은 야심찼습니다. 새로운 국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죠. 금으로 보증되는 미국 달러가 중심에 서고 다른 통화들은 달러에 고정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같은 기관들이 글로벌 안정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간단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미국 재무부가 세계 경제의 심장에 자리 잡았다는 것, 돈 자체가 지정학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환상은 1971년에 깨졌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국내 지출로 인한 막대한 부채가 미국의 금 보유고를 압박했습니다. 외국들이 달러를 가져와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금이 고갈되도록 놔두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깨버리거나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은 달러를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다이 사라진 겁니다. 그 순간부터 세상은 오직 정부의 법령에 의해서만 가치가 보장되고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순수한 명목화폐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절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중앙은행들은 무한한 유연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하면 얼마든지 돈을 창조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난 반세기의 위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980년대 폴 볼커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거의 20%까지 올렸습니다. 그 결과는 혹독한 경기 침체였지만 달러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켰죠. 연준은 단 하나의 정책으로 경제를 재편하며 망치처럼 그 힘을 휘두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했을 때 중앙은행들은 전례 없는 힘으로 대응했습니다. 연준,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모두 수조 달러, 유로, 엔을 창조하여 은행을 구제하고 시장을 떠받쳤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양적 완화라고 불렀죠. 월스트리트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저축자들에게는 도둑질이나 다름없었죠. 낮은 금리와 자산 가격 상승은 소수를 부유하게 만들고 다수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바로 금수저는 더 큰 부자가 되고 평범한 흑수저들은 자산 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차인 꼴이 된 겁니다. 2020년 팬데믹 기간 동안 이 과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한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규모로 돈을 찍어냈습니다. 재난지원금, 구제금융, 기업 구조조정. 이 모든 것이 키보드 자판 한 번 두드리는 것으로 만들어진 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주요 중앙은행들의 대차대조표는 아무도 가능하리라 생각지 못했던 수준으로 폭발했습니다. 명분은 항상 같았습니다. 안정. 그 대가는 인플레이션, 자산거품, 그리고 이제 돈이란 중앙은행 총재들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라는 조용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진실입니다. 중앙은행은 중립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그들은 권력 중개인입니다. 누가 경기 침체의 고통을 겪을지, 누가 구제될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기관이 위기에서 살아남고 어떤 기관이 무너질지를 결정합니다. 그들은 빚을 인플레이션으로 날려버릴 수도 고통스러운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어떤 선거보다도 더 깊숙이 여러분의 삶에 파고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복잡함이라는 장막 뒤에서 움직입니다. 기준금리, 유동성 공급, 채권 매입, 이런 전문 용어들은 현실을 가립니다. 이 기관들은 어떤 민간 주체도 꿈꿀 수 없는 규모로 돈을 창조하고 신용을 배분합니다. 중앙은행이 개입할 때마다 그들의 역할은 커집니다. 시장을 구하기 위해 돈을 찍어낼 때마다 시스템은 그들의 구조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모든 구제금융, 모든 유동성 주입은 다음번에도 똑같을 것이라는 기대를 키웁니다. 그 결과는 중앙은행의 지원에 중독된 글로벌 경제입니다.
그리고 모수는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게 유지해 줄 것이라 믿고 기록적인 적자를 기록합니다. 은행들은 중앙은행이 개입해 줄 것을 알기에 무모한 위험을 감수합니다. 투자자들은 연준 부디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으며 거품을 쫓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환상은 반드시 깨진다고 가르칩니다. 영란은행의 신뢰도는 18세기에 흔들렸습니다. 라이히스방크는 초인플레이션으로 붕괴했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1971년에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금융구조라도 결국에는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정치인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돈의 진짜 관리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인플레이션을 선택하면 당신의 월급은 실질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들이 긴축을 선택하면 당신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2배가 됩니다. 그들이 시장을 구제하면 자산 소유자는 이기고 저축자는 집니다. 세상은 신뢰 위에 돌아가고 그 신뢰는 깨지기 쉽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달러, 유로, 엔화에 대한 믿음을 잃는다면 중앙은행은 신뢰를 찍어낼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 탄력성은 은행가들의 약속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대로 창조할 수 없는 자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 토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기술과 생산적인 사업, 이것들은 모든 화폐 신뢰 붕괴에서 살아남은 것들입니다. 중앙은행의 비밀 역사는 사실 전혀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위기, 모든 구제금융, 모든 인플레이션의 소용돌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정부에 봉사하기 위해 태어났고 전쟁 자금을 조달하며 성장했고 이기를 안정시키며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들은 전 세계에 걸친 금융제국의 심장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의회나 대통령처럼 책임지지도 않죠. 그러나 그들의 결정은 거의 모든 법보다 더 당신의 삶을 좌우합니다. 이것이 현대 금융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결코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돈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채널을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해답은 미래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쓰여 있습니다.